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신은 덕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근데 요즘에는 덕후라는 의미가 본래의 오타쿠라는 의미보다 많이 확장된 개념과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아나운서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한 분야에 대한 광적인 마니아, 광팬 내지는 마니아, 전문가, 직업적 전문가라기보다는 취미, 뭐 이런 차원에서의 전문가의 의미로 많이 확장됐죠. 일본어 오타쿠의 원래 어원이 뭔지는 혹시 아십니까? 이제 아키하바라라는 도쿄 유명한 데 있죠. 아키하바라에 주로 모이는데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 매니아들끼리 얘기할 때 상대를 존중하는 겁니다. 오타쿠께서는 무엇을 사셨습니까? 오타쿠께서는 무슨 피규어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서로 존칭하는 존칭어였었어요. 호칭이었죠. 자기들끼리의 일종의 호칭이었어요. 당신께서는이 아니라 너는이 아니라 그 같은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들로서 공유하는 사람들로서 서로 존칭하는 의미로서 오타쿠께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을 일반인들이 보면 아 쟤들은 오타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지금에까지 이르렀는데, 근데 오타쿠라는 그 의미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애니메이션,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또 그 외 게임 등에 심하게 심취해서 현실과 판타지를 구분 잘 못하는 사회 부적격적 성향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일컬기는 어둠의 오타쿠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둠의 오타쿠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어둠의 오타쿠는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쇄적이다. 대인관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폐쇄적이다. 그리고 새로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들만의 것으로만 소유한다. 독점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컨텐츠나 그 문화에 대한 독점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타인들과 나누려고 잘 안 해요. 자기들끼리만 독점하려고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독점이라는 것들이 그 폐쇄성이라는 게. 근데 이제 요즘엔 그게 점점 더 매니아가 점점 더 일반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빛의 오타쿠라는, 제가 얘기하는 빛의 오타쿠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좀 더 밝은 긍정적인 의미의 마니아 정서라고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의미의 마니아 정서는 뭐냐? 똑같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자기만 혼자 독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장 깊이 있고 새로운 정보 지식을 제일 먼저 얻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죠. 그리고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데 의미를 둡니다. 전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재생산이 나와요. 이게 바로 빛의 오타쿠 정서거든요. 지금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다고 하는 이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도 엄청난 오타쿠였던 거 아시죠? 그분들도 엄청난 덕후예요. 컴퓨터 덕후죠. 기계 덕후인 거예요. 컴퓨터 덕후이고 라이트 형제도 덕후였던 거예요. 세상 모든 문물은 덕후가 개발해내는 겁니다. 하나에 깊이 빠져서 그거에 몰두해서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그거에 깊이 빠졌던 친구들이 새로운 문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문명을. 그런 의미에서 애니메이션 게임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들을 전공과 직업하고는 또 다르게 자기가 좋아하는 분들의 부분에 심취해서 무언가를 할 때 스스로 힐링도 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심취해서 무언가를 할 때 자기 가치도 얻는 거고 성취감도 얻는 거고 위안도 된다라는 거죠.
그걸 부끄러워할 때, 좋아하면서도 부끄러워할 때 어둠의 덕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올 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VR 게임 개발 회사에서 배틀을 하죠. 유저들하고 배틀을 해서 미션을 다 풀고 최종 미션을 푸는 사람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와 뭐 이런 것들을 주게 되는 뭐 그런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 개발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게임 개발자가 사실은 성장기에 굉장히 폐쇄적인 유년기와 그 청소년기를 거친 어둠의 오타쿠입니다. 컴퓨터와 게임에 빠져서 그것만 했던, 자신을 돌보지 않는 가정 환경 속에서,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가정 환경 속에서 혼자서 다락방에서 혼자서 게임에만 몰두해 있던 개발자가 그 VR 게임을 개발하게 되죠. 결국 그 게임을 왜 만들었느냐? 그 오타쿠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게임을 만들었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 그 게임 속에서 Reality is real. 현실은 진짜야. 진짜 좋은 건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얘기죠. 아무리 좋아도 판타지보다는 현실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혹시 성우지망생 계신가요? 성우지망생들 계시군요. 성우지망생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성우가 목소리 연기자는 맞아요. 근데 성우가 목소리 연기자라고 해서 목소리로만 연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달되는 게 목소리일 뿐이죠. 목소리만 전달될 뿐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물론 마이크로 연기를 하기 때문에, 마이크 앞에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연기자들처럼 똑같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진 않지만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다른 분야의 연극 연기나 영화 연기, 뭐 카메라 연기처럼 그 똑같은 상황에서 움직이는 건, 예를 들어서 장면 속에서 어떤 한 상황 속에서 움직이려면 움직임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움직임에 대한 몸의 감각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머리로 연상하면서 그 몸의 감각을 소리로 표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배우보다 자기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자기 몸의 어떤 상황과 감정일 때 내가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몸의 움직임이 소리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엔 성우지망생들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좋아해서 성우를 지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에만 집중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가능하다면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움직임을 많이 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아야 되는 게 맞아요. 성우는 또 다른 배우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본질적으로는 다른 배우가 다르지 않지만 성우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우에게 있어서 목소리는 배우의 외모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배우의 외모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서, 배우가 캐릭터가 바뀌면 그 캐릭터의 이미지를 메이크하기 위해서 분장도 다시 하고 옷차림도 다시 하고 그러잖아요.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맞는 배역에 따라서 목소리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능적인 스킬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발성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톤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